60이 넘으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만 하면 그저 최고의 상팔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결코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딱 6가지 마음의 태도, 그 작은 차이뿐이었습니다. 올해 68이 되신 김명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작은 유통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코 뜰 새 없이 전화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며 치열하게 하루를 보냈던 분입니다.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고 낡았지만 따뜻한 내 집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켜냈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딱 3달이 지나자 가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에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기는 고장난 것처럼 며칠 내내 조용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무서운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괜스레 곁에 있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짜증을 내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당신 요즘 도대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도 본인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구나 하는 서글픔에 매일 밤 뒤척이셨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우두커니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근처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 고와서 멀리 사는 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매고 계셨던 겁니다.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평생 거래처 사람들과 문자를 주고받던 그에게 사진 전송쯤이야 아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할머니 곁에 앉아 아주 천천히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을 다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이내 딸에게서 엄마 단풍이 참 예쁘네. 나도 사랑해. 라는 답장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그 답장을 본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김 선생님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예쁜 딸내미한테 사진도 보낼 수 있네요. 순간 김 선생님의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퇴직하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아직 내 손길이, 내 작은 지식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기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찌릿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매주 동네 복지관에 나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아주 작은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거창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가서 무얼 알려드릴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자랑했고 밥맛도 꿀맛처럼 달아졌습니다. 선생님은 거창한 돈을 더 번 것도 젊음을 되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가 마법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행복한 노후, 즉 진짜 상팔자를 누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낡은 생각들을 가만히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과 행복에 대해 이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채우고 남들보다 더 높이 쌓아 올려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가방 속에 쓸데없는 짐들을 부드럽게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노후에 이토록 외롭고 불안한 이유가 당장 지갑에 돈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 타인의 시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헛된 고집들을 아직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평생 나를 옥죄어온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행복을 찾는 그 첫 번째 지혜부터 천천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며 우리가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습관은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굳이 집 밖을 나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매일 타인의 삶과 나를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속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지인들의 사진을 넘기다 보면 으리으리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나 해외여행을 가서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누구는 자식이 번듯한 차를 사주었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 손바닥만 한 화면 속 풍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평온했던 나의 일상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스마트폰을 열어보기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거실에서 쉬는 지금 이 시간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순식간에 나빠진 이유는 내 삶에 진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잠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나는 부족하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화려한 잣대를 빌려와 내 평범한 일상을 재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감사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습관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끝나고 불만족이 시작된다. 통장에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남과 비교하는 이 끈질긴 습관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먹기만으로는 쉽지 않으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속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이나 소셜미디어를 넘겨보는 행동을 멈춰보십시오. 그 사진들은 그 사람의 길고 긴 24시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단 1초만을 예쁘게 잘라낸 포장지입니다. 사진 밖의 현실에는 그 사람 역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나 자식 문제로 꼴머리를 앓는 등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이 전시해 놓은 1초의 포장지와 나의 평범한 24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조차 되지 않는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시선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찻잔이나 창밖의 풍경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100점짜리 기준표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자식이 잘 되어야 성공한 하루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내 몸과 일상으로 완전히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햇볕을 30분 쬐었다. 저녁에 소화가 잘 되는 밥을 지어 먹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 3가지를 무사히 해냈다면 그날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100점짜리 하루입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든 비싼 옷을 입든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내 일상이 무탈하게 굴러갔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성공한 노후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자랑을 들었을 때 그건 당신 인생이고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방어막 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 남의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겉으로는 참 좋겠네 하고 맞장구를 쳐주되 속으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찍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남의 성취가 내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타인의 자랑은 더 이상 내 마음에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타인과 나를 저울질하는 그 비교의 끈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순간, 조그맣게 쪼그라들었던 내 마음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남의 시선을 걷어내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내 소중한 시간을 소리 없이 빼앗아가는 마음속의 진짜 도둑을 잡아낼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도둑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장, 과거와 미래를 지우고 오늘에 집중하기. 우리 인생에서 타인의 시선만큼이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고 현역에서 물러나 하루의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 사람들은 자꾸만 고개를 돌려 지나온 발자국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일할 때는 생각나지 않던 예질들이 텅 빈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자식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줄 걸 하며 이미 엎질러진 물을 두고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10년,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한바탕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면 곧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어들일 곳은 없는데 모아둔 노후 자금이 일찍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돈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텔레비전에서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내 건강이 나빠져서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어쩌나 하고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라도 곁에 있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면 이긴 노후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막막함도 밀려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굳이 오늘 하루의 한가운데로 끌고 와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 놓인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시간인 오늘 하루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낡은 테이프와 같아서 아무리 되감기를 하고 손을 뻗어도 단 1초도 고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빈 도화지이기에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색칠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어제와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일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정작 온전히 누려야 할 오늘의 맑은 햇살과 따뜻한 밥 한 끼의 맛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오늘을 놓치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의 작은 일생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아주 작은 탄생으로, 저녁에 이부자리에 누워 잠드는 것을 아주 작은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생을 하나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미 끝난 어제의 일로 오늘까지 분통을 터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는데 오늘부터 굳이 우산을 펴고 떨고 있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와 걱정이라는 불청객을 쫓아내고 오늘 하루에 든든하게 발을 딛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나를 과거로 끌고 가는 묵은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기입니다. 집안 곳곳의 서랍장과 베란다를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발목을 과거에 붙잡아두는 물건들이 집안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 받았던,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낡은 상패나 먼지 쌓인 서류 뭉치들이 한 구석에 짐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는 비싼 정장이나 코트,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잔뜩 적어둔 낡은 일기장도 있습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혹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이 물건들은 내 삶을 지켜주는 재산이 아닙니다. 볼 때마다 지난날의 미련이나 화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짐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종량제 봉투를 펼쳐놓고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과거의 물건들을 가차없이 담아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낡은 짐을 물리적으로 치워내야만 마음속에 엉켜있던 과거의 찌꺼기도 함께 쓸려나갑니다. 집안이 비워진 그 깨끗한 공간만큼 오늘을 가볍게 살아갈 넉넉한 여유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지금 내 몸이 느끼는 감각에 즉시 집중하기입니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불쑥 노후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생각이 점점 깊어지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계속 통나무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 따뜻한 보리차나 커피를 한 잔 끓이십시오. 그리고 컵을 쥔 두 손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도, 목을 타고 넘어가는 구수한 향기와 물의 감각에만 고스란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시끄럽게 흘러나오는 불안한 뉴스나 자극적인 사건 방송도 과감히 꺼버리십시오. 대신 겉옷을 걸치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땅을 딛는 발바닥의 묵직한 느낌,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 코끝에 닿는 바깥 공기의 냄새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생각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지금 내 몸이 느끼는 물리적인 감각을 깨우는 이 짧은 행동만으로도 과거나 미래로 도망갔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단숨에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막상 그 시간이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될 일들이거나 아예 평생 일어나지도 않을 헛된 두려움입니다.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목 끝까지 올라오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대신 내 귀에 들릴 정도의 크기로 분명하게 소리내어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건 나중에 진짜 아플 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오늘은 안 아프고 밥 잘 넘어가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내 목소리로 직접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일어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일 써야 할 체력과 에너지를 오늘 미리 가불해서 내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무조건 끝내기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 사람에게 무력감을 줍니다. 이 무력감을 이겨내려면 오늘 당장 내 손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확실한 일거리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란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깨끗하게 한번 닦아내는 일, 무뎌진 주방칼을 숫돌이나 칼갈이로 반듯하게 가는 일, 화분에 시든 잎을 가위로 잘라주고 물을 흠뻑 주는 일도 훌륭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여 어떤 결과를 바로 눈앞에서 만들어냈다는 그 작은 성취감이 오늘 하루를 꽉 차게 만들어줍니다. 내 손이 닿는 곳,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을 가꾸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쓸데없는 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지나간 어제에 대한 미련의 끈을 자르고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오늘 하루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걱정과 후회로 허비하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도 아깝고 귀중합니다. 오늘 하루에 온전히 발을 딛고 서게 되셨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굳게 닫아두었던 내 삶의 문을 하나 열어볼 차례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노후의 하루하루를 놀랍도록 생기 있게 만들어줄 아주 확실한 행동에 대해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제3장, 나이 핑계대지 않고 작은 것부터 배우기.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낡은 체념입니다. 나이가 60을 넘고 70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배움이라는 단어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깁니다. 머리가 굳어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귀찮게 뭘 새로 배우느냐고
가볍게 손사래를 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기 위해, 처자식을 배불리 먹여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억지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생계를 위해 지식을 머리에 쑤셔 넣을 필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해야 했던 배움이 끝났을 때 내가 좋아서 하는 자발적인 배움마저 함께 놓아버리면 우리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먹었던 반찬을 오늘 또 먹고 어제 만났던 사람과 늘 똑같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며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는 단조로운 일상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궁금한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을 내 손으로 시도하지 않는 순간 몸의 주름보다 마음의 주름이 먼저 깊게 패게 됩니다. 노후의 배움은 젊을 때처럼 번듯한 자격증을 따거나 남들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피 터지게 경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목적은 단 하나, 오늘 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권태롭고 무료한 노년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내 힘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순수한 기쁨이야말로 늙어가는 육체의 한계를 훌쩍 벗어나 우리 마음을 끝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핑계대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거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만만한 배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딱 한 단어씩 낯선 외국어 소리내어 따라 해보기입니다. 거창하게 동네 학원에 등록하거나 두꺼운 문법책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나오는 짧은 외국어 인사말을 소리내어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일본어 히라가나 몇 글자를 빈 종이에 그림 그리듯 천천히 적어보거나 자주 듣던 팝송의 영어 가사 한 줄을 노트에 큼지막하게 써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늘 외운 단어를 내일 아침에 까맣게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검사를 맡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낯선 언어를 발음해보기 위해 평소 안 쓰던 입술을 달싹이고 혀를 움직이는 그 시도 자체가 굳어있던 일상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두 번째, 내 굳은 몸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하나 배워보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매일 늘 걷던 익숙한 동네 산책 코스만 고집하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짤막한 영상을 틀어놓고 딱딱하게 굳은 어깨와 뻣뻣한 골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요가 동작 하나를 가만히 따라해 보십시오. 평생 써본 적 없는 근육을 천천히 늘려보고 얕아진 내 호흡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몸으로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요가 매트가 없어도 상관없고 내 몸의 각도가 영상 속 젊은 강사처럼 완벽하게 꺾이지 않아도 훌륭합니다. 어제는 손끝이 무릎에 겨우 닿았는데 오늘 아주 조금 더 발목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그 미세한 변화가 바로 엄청난 배움이자 성취입니다. 내 몸을 다정하게 통제하고 어루만지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만큼 노후의 든든한 자산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 딱 한 가지만 내 손으로 정복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복잡한 기계라고 지레 겁먹고 그 비싼 기계를 겨우 전화 걸고 받는 용도로만 묵혀두기에는 스마트폰이 열어주는 세상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젊은이들에게 묻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유튜브에서 옛날 흘러간 노래를 찾아 듣고 싶은데 어떻게 검색하면 되니? 가족들이랑 찍은 이 예쁜 사진들을 하나로 묶어보고 싶은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해? 하고 말입니다. 어른으로서 알량한 체면을 내려놓고 모르는 것을 흔쾌히 묻는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유연하고 멋진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물어물어 배운 기능 하나로 평소 좋아하던 옛 노래를 스스로 찾아 듣고 나면 늘 적막하고 똑같았던 거실이 순식간에 나만의 근사한 음악 감상실로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실패와 망각에 대해 한없이 뻔뻔해지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를 가장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어차피 돌아서면 까먹을 텐데 뭐하러 헛고생을 하나 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제 배운 것을 오늘 까먹었다면 오늘 한 번 더 웃으며 들여다보면 그만입니다. 10번을 까먹으면 11번을 다시 책상에 앉아 끈기 있게 들여다보는 그 과정 자체가 노후의 아주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결과물이 단번에 완벽해야 한다는 젊은 시절의 날 선 강박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삐뚤빼뚤하게 쓴 외국어 글씨, 엉성하게 따라 한 스트레칭 동작, 3번이나 물어보고 겨우겨우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일상이 아직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이라는 두꺼운 핑계의 장막 뒤에 숨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의 문을 지레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호기심을 잃지 않고 매일 무언가를 끄적이는 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늙거나 낫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무거운 체념을 이 나이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해보지 뭐라는 경쾌한 혼잣말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남은 기나긴 노후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벅찬 소풍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세계를 부지런히 넓히는 기분 좋은 배움의 재미를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내 주변을 어지럽게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차례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껍데기 같은 인연들을 정리하고 내 남은 인생에 진짜 남겨야 할 사람만 현명하게 걸러내는 지혜에 대해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제4장, 얕은 인맥 대신 진심인 한두 명만 남기기.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재정비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곁에 사람이 많고 인맥이 넓은 것이 곧 나의 능력이자 귀한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갑에는 늘 남들에게 건넬 명함이 두둑하게 들어있었고 연말이 되면 다이어리에 각종 모임과 동창회, 회식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산을 오르거나 식사를 하며 이 많은 사람이 훗날 내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역에서 은퇴하고 내 이름표에 적혀있던 번듯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도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은퇴하신 박영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박 선생님은 현역 시절 주말마다 산악회와 각종 모임으로 달력이 늘 빼곡했던 분입니다. 남들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기고 술값도 호탕하게 먼저 계산하며 주변에 늘 사람이 바글바글한 것을 자신의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지인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저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무릎 연골 수술로 병원에 며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평소 호영호재하며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퇴원하시면 그때 밥이나 한 끼 하시죠 하며 바쁜 일상을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며칠 동안 결국 병실 문을 열고 찾아오는 바깥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허탈하게 텅 빈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사과를 깎아 입에 넣어주는 아내의 주름진 손과 마주했습니다. 평생 바깥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아내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가장 초라하고 몸이 아픈 순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결국 내 식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1000명이 넘던 휴대전화 연락처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자신을 찾지 않는 가짜 인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번호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진짜 내 사람에게만 온전히 쏟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공간이 넉넉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인간 나를 좋아해서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와 명함에 적힌 권력을 필요로 했던 것뿐입니다. 목적이 다했으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나는 것은 세상에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다. 진정한 평온은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데서 온다. 그의 말처럼 나이가 들면 억지로 사람들을 곁에 두려 애쓰는 대신 내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는 가짜 인연들을 홀가분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가지치기 하고 내 곁에 진짜 백이 사람만 남기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휴대전화 연락처 다이어트하기입니다. 오늘 당장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열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밥을 먹거나 편하게 안부 전화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나에게 모임 회비 문자를 보낼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들,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번호를 과감하게 지워보십시오. 내 전화기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도 나에게 흠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관계에 써야 할 감정 낭비를 줄이고 그 여유를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내 곁을 가장 오래 지켜준 배우자에게 집중하기입니다. 은퇴 후 화려한 바깥 세상의 문이 닫히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매일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내 투정을 받아주는 사람은 결국 내 배우자입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깍듯하고 호탕하게 굴면서도 정작 수십 년을 묵묵히 함께해준 배우자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주는 밥 한 끼가 당연해지고 내 약을 챙겨주는 그 손길을 무덤덤하게 넘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헌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쑥스러움을 꾹 참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네.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라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수백 명의 바깥 지인보다 저녁 산책을 함께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맞춰주는 배우자 한 명이 내 기나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 빈손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 딱 한 명만 곁에 두기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친구는 비싼 식당에서 만나 서로의 재력을 은근히 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만나 자판기 커피 하나를 나누어 마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밥값을 계산할 때 눈치 볼 필요 없이 10,000원짜리 한 장씩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고 자식 자랑이나 왕년의 무용담 없이 요즘 쑤시는 무릎 통증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나의 번듯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가장 헐렁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편견 없이 안아주는 이런 진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미 차고 넘치게 성공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달력에 아무런 약속이 없는 날을 온전히 축하하고 즐기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온 탓에 달력에 아무런 약속이 없는 날이면 왠지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인데도 억지로 참석해서 겉도는 웃음을 짓곤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슬픈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가장 완벽한 자유의 증거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고요한 날에는 억지로 약속을 잡지 말고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을 즐기며 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군사를 빼고 진심이 통하는 한두 명에게 내 온기를 온전히 쏟을 때 우리의 노후는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 넉넉하고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바깥 사람들을 향한 헛된 기대를 거두고 내 주변을 단정하게 정리하셨다면 이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가장 질기고 피곤한 껍데기 하나를 벗어 던질 차례입니다. 제5장, 왕년의 계급장과 헛된 체면 내려놓기. 인생의 후반전에서 불필요한 인연을 쳐낸 자리에 남겨두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왕년의 계급장과 헛된 체면을 훌훌 벗어 던지는 일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직장의 번듯한 직함입니다.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하며 남들이 허리를 굽혀 불러주던 화려한 이름표는 퇴직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내 몸은 이미 그 의자에서 내려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에 번쩍이던 자리에 앉아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평생 무거운 가장의 책임감과 꼿꼿한 자존심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 되신 최만수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집 안설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과거에 화려했던 명함들을 반듯하게 넣어두고 모임에 나갈 때면 언제나 가장 값비싼 옷을 골라 입으며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선생님에게 체면은 목숨보다 귀한 가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여행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두가 한정된 연금으로 쪼개어 살아가는 처지라 친구들은 마음 편하게 각자 여행 경비를 나누어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의 그 질긴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 무리에서 가장 앞서가던 대기업 이사였는데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밥값을 나누어 내자는 소리를 들을까봐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무슨 소리냐, 이번 여행 경비는 내가 전부 다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니 선생님의 주머니 사정은 친구들의 기대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비싼 숙박비와 식사비 영수증을 받아들 때마다 최 선생님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눈치를 주며 당신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며 걱정 어린 핀잔을 주었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아내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허허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그런 무모한 약속을 했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남은 노후 자금이 일찍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돈 걱정에 한순간도 여행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선 최 선생님은 수십만 원이 적힌 계산서를 받아들고는 눈 감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한도 초과입니다 라는 직원의 싸늘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이 둥글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최 선생님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뺨이 무섭게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황급히 달려와 우리가 나누어 내면 되지 뭐하러 무리를 했느냐며 서둘러 계산을 마쳤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선생님은 그 무거운 체면의 옷깃 아래 쪼그라든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없는 티를 내면 무시당할까봐 껴입었던 그 알량한 체면이 결국 노후의 가장 소중한 일상과 친구들과의 추억마저 망쳐버린 것입니다. 최 선생님의 이 눈물겨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모임이나 오랜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다들 한정된 연금으로 한 달을 쪼개어 살아가는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식사를 마치고 지갑을 여는 순간만큼은 묘한 눈치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 무리에서 밥값 내던 가락이 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어 뒷전으로 물러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에서 비싼 밥값을 혼자 다 계산하고 호탕하게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쓴 밥값을 메꾸느라 내 옷 하나 사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쓸모없는 체면은 바깥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식구들 앞에서도 숨통을 조여옵니다. 명절날 자식들이 인사를 하러 올 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행여나 궁색해 보일까봐 빳빳한 큰돈을 무리해서 쥐어줍니다. 어른으로서 굽히고 싶지 않은 자존심 없는 티를 내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스로를 팍팍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심에 대해 짧고 단호한 일침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낭비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지갑을 열고 억지 웃음을 짓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살피는 피곤한 노예가 될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강한 척, 있는 척,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겹겹이 뒤집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무거운 의무를 다 마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며 굽신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남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꼿꼿함이나 무리해서 밥값을 내는 허세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넉넉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여유에서 진짜 어른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평생 나를 옥죄던 그 답답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행동을 제안해드립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먼저 지갑을 닫고 각자 밥값을 나누어 내자고 제안하기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먹은 밥 한 끼의 값은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깔끔하게 나누어 내자고 웃으며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밥값을 내주지 않는다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돈을 내는 편안함 덕분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더 자주, 더 오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할 때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예전에 무슨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하는 지나간 자랑은 과감히 삼키십시오.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속으로 부담을 느끼고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저 요즘 동네 공원 걷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고 지금의 소소한 일상으로 담백하게 다가가 보십시오. 과거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낼 때 사람들은 당신을 훨씬 더 편안하고 매력적인 어른으로 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나보다 젊은 사람에게 흔쾌히 묻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에서 무인 단말기로 주문하는 법이 헷갈리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이 어려울 때 어른의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며 뒤로 숨거나 쩔쩔매지 마십시오. 지나가던 젊은이나 직원에게 내가 이런 기계가 참 서툰데 조금만 도와주겠소?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먼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유연함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네 번째, 가족들 앞에서도 완벽하고 강한 척 연기하지 않기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앞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꾹 참고 아무렇지 않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면 이번 달에는 용돈을 넉넉히 챙겨주지 못한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억지로 참지 말고 오늘은 몸이 쑤시니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털어놓으십시오. 진정한 가족은 완벽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겹겹이 껴입었던 무거운 체면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사람들과 헛된 자존심을 향한 짐을 훌훌 털어내셨다면 이제 우리 노후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마지막 바위덩어리 하나를 치워버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어내기 힘든,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챙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6장, 자식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 끊어내기.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아프게 끊어내야 할 마음의 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 큰 자식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과 끝없는 걱정입니다. 70을 넘기고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도 부모의 눈에 자식은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40이 넘고 50살이 다 되어가는 자식이 행여나 밥은 거르지 않을까, 험한 세상에서 남들에게 치이며 상처받고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자식의 살림살이가 팍팍해 보이면 내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보태주고 싶고, 맞벌이 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내 늙은 뼈마디가 부서지더라도
손주를 대신 키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애틋하고도 질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때로는 늙어가는 부모의 숨통을 조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면 이제는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묵묵히 넘겨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의무는 이미 오래전에 모두 끝이 났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늙은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이 알아서 채워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이제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자주 비추지 못하는 자식들을 보며 깊은 서운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가까운 거리에 사니 퇴근길에 매일 들여다봐줄 법도 한데 명절이나 부모 생일이 아니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야속하고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들 역시 험난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살아남느라 매일매일 숨이 턱에 차도록 팍팍하게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버텨내느라 늙은 부모의 외로움까지 살필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이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화들짝 놀라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쾌적하고 편안한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헌신과 걱정은 때론 뾰족한 가시가 되어 자식의 독립심을 찌르고 부모 스스로의 평안마저 무참히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거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4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하소연의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회사 일이 힘들다거나 돈이 부족하다고 넌지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덜컥 겁을 먹고 내 지갑을 열어 돈을 쥐어주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며 내 방식대로 훈수를 두지 마십시오. 다 큰 자식의 문제에 부모가 뛰어들어 대신 비를 맞아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넌 어릴 때부터 슬기로웠으니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거다 라고 짧고 따뜻하게 등만 두드려 주십시오. 부모의 묵묵한 믿음 한마디가 100번의 뾰족한 잔소리나 돈보다 자식에게는 훨씬 더 큰 살아갈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내 노후 자금을 자식을 위해 절대 헐지 않고 굳건히 지키기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집을 늘려갈 때 많은 부모가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의 노후 자금이나 살고 있는 집마저 담보로 잡혀 돈을 대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모가 돈을 다 내어주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 병원비조차 내지 못해 알아눕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인생에 가장 무겁고 끔찍한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됩니다. 내 돈을 꽉 쥐고 내 몸을 온전히 건사하는 것, 자식에게 금전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연락 없는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서 서운함 내비치지 않기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다 참지 못해 먼저 전화를 걸어 너는 애비애미가 궁금하지도 않느냐며 서운함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서운함이 섞인 목소리는 자식에게는 피곤한 짐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아, 밥 잘 먹고 무탈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쿨하게 넘겨버리십시오. 무소식이 곧 희소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연락에 목매지 않고 동네 친구들이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즐겁게 살아가면 자식들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먼저 부모를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식을 향해 뻗어있던 시선과 기운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리기입니다. 손주들 장난감 사줄 돈, 용돈 줄 돈을 아껴서
낡고해진 내 속옷부터 보송보송한 새 것으로 사입으십시오. 명절에 자식들 오면 먹이려고 냉동실에 꽁꽁 얼려둔 맛있는 고기와 생선들 아끼지 말고 오늘 저녁 내 배우자 입에 먼저 쏙 넣어주십시오. 내가 나를 아끼며 밥 잘 챙겨 먹고 매일매일 기분 좋게 웃으며 살아주는 것, 그것보다 더 훌륭한 노후의 풍경은 없습니다. 자식을 내 마음의 품에서 과감하게 밀어내고 스스로 걷도록 묵묵히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던 가장 무거운 책임감의 바위가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텅 비워진 그 어깨 위로 노후의 따사로운 햇살이 온전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배낭에서 6가지의 낡은 짐들을 하나씩 꺼내어 길가에 내려놓았습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던 잣대를 꺾어버렸고 지나간 어제와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한 헛된 미련을 지웠으며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멀리하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또한 나를 피곤하게 만들던 얕은 인맥과 헛된 체면을 과감히 벗어던졌고 마지막으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마저 묵묵히 끊어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들 중에는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평생 꽉 쥐고 살아온 이 고집들을 다 비워내고 나면 내가 너무 허무하고 텅 비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작은 행동 몇 개 바꾼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진짜 상팔자로 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평생 아주 크고 대단한 성과를 내야만 인생이 바뀐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결코 로또에 당첨되듯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갑작스럽고 거창한 변화를 만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원래에 익숙했던 과거로 도망치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낡은 일상을 진짜 눈부신 상팔자로 탈바꿈시키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미세 습관의 무서운 힘에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싶은 행동들을 매일 의식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조금씩 새로운 길을 내며 삶 전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눈 이 6가지의 지혜를 우리의 평범한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상팔자를 누리는 분들의 하루 일과표를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지 않습니다. 밤사이 지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남들은 어딜 다녀왔는지 확인하며 하루의 첫 시작을 비교로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이불의 포근한 감촉을 느끼며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새로운 오늘이라는 선물을 무사히 받은 것에 조용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전자에 물을 끓여 따뜻한 물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마십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오늘의 나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가장 신성한 아침 이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이분들은 결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 은퇴 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복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종일 쉬어보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에는 지독한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노후의 평안은 가만히 멈춰있는 시간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충분히 활용하며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은 활동 속에서 찾아옵니다. 사람은 무언가 내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고 땀을 흘릴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고단한 노동이 아닙니다. 베란다 화분에 핀 시든 잎을 정성껏 가위로 잘라내고 물을 흠뻑 주는 일, 매일 걷던 길이 아닌 새로운 골목길을 한 바퀴 탐험해보는 인류, 튜브를 보며 뻣뻣한 종아리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요가 동작 하나를 새로 배워보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작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소박한 활동들이 하루의 한가운데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어른의 체면을 챙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움직이면 그만입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진짜 소중한 관계를 가꾸는 기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깥에서 수십 명의 지인과 부딪히며 억지 웃음을 짓는 대신 마주 앉아 밥을 넘기는 배우자에게 온전한 진심을 건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니 배우자가 매일 차려주는 밥, 매일 치워주는 청소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 곁에서 숨쉬며 나와 눈을 맞추는 이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무조건 내 곁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밥숟가락을 놓으며 쑥스러움을 꾹 참고 딱 한마디만 소리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찌개가 참 맛있네. 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내 입 밖으로 나온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팍팍한 하루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나 자신의 뇌에 가장 먼저 각인되어 마음을 한없이 너그럽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밤이 깊어 이부자리에 누웠을 때 잠들기 직전 딱 3분만 투자하여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손가락을 접으며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대체 무얼 감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것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다행히 무릎이 덜 아파서 감사하다. 아까 산책길에 핀 들꽃 향기가 참 좋아서 감사하다. 저녁에 속 쓰리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무사히 잘 소화시켜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감사한 것을 찾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일상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신호들을 마치 레이더처럼 쏙쏙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 번듯한 자식이나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던 뇌가 내 삶에 이미 채워져 있는 눈부신 보물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뇌로 완벽하게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습관이 만들어내는 노후의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분명하고 따뜻한 이유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 어떤 고단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도 굳건히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코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베란다에 새로 피어날 꽃봉오리를 보기 위해서, 내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마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저녁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한 번 더 다정하게 웃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박하지만 눈물겹게 찬란한 이유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하고 단단한 분들입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에 맨손으로 시작해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억척스럽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헌신과 거칠어진 두 손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일어섰고 지금의 자식 세대가 비를 맞지 않고 든든한 지붕 아래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조연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이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내 삶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오늘 밤 잠을 설치지도 마시고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가슴을 치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일 만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좇으며 살아가셔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행복한 노후의 6가지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새겨보겠습니다. 하나, 남의 화려한 잣대가 아닌 오직 내 기준으로 오늘을 만족하며 살기. 둘, 바꿀 수 없는 과거와 모르는 미래를 닫아두고 오직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기. 셋, 이 나이에 뭘 하냐는 핑계를 접어두고 아주 작은 호기심으로 매일 조금씩 배우기. 넷, 나를 피곤하게 하는 얕은 인맥을 자르고 진심이 통하는 한두 명에게 정성 쏟기.
5. 왕년의 화려한 계급장과 남의 눈치를 보는 헛된 체면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기. 6. 자식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과 참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 삶을 즐기기. 이 6가지 중에서 당신은 오늘 당장 어떤 것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 하나를 골라 아래 댓글창에 또는 일기장에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글씨를 적어 세상에 꺼내놓는 것은 그 결심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오늘부터 1번,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4번, 내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를 적으셔도 좋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적어주셔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귀한 다짐 한 줄 한 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동년배 시청자들에게는 천금 같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어깨를 아주 조금이나마 가볍게 어루만져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외롭고 적막한 시간을 포근하게 채워줄 수 있는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언제나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다정한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오늘보다 한결 홀가분하고 맑은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